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도 요새 상식이 부쩍 늘고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 인앤아웃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찌요? 어찌요? 네. 왜요? 오늘은 만우절이니까요. 네. 어이 추워라. 참 보면 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굉장히 고전적이야.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고전적일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예전부터 그 고전을 많이 읽어야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아유, 음악도 고전 음악을 좋아해요? 저는 이제 8090 노래 좋아합니다. 난 또 뭐 창, 이 심청 아으리랑 뭐 이런 노래도 좋아합니다. 네. 그래요? 네. 아니 내가 오늘 수업 끝나고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 차 타고 나갔는데 갑자기 우영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가 11시 50분인가 됐을 텐데 네. 뭐 상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 친구가 이제 상식이 또 엄청 늘고 있구나. 그래서 상식 얘기하셨군요. 뉴스와 상식? 네, 톡톡 뉴스와 상식. 월요일이 제 목소리가 나가는 날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더라? 아까 뭐 얘기했죠? GTX-A 얘기를 했죠. GTX. 네. 그렇구나. 네. 그 GTX. 근데 왜 뭐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우영 아나운서 목소리 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 네, 동탄에서 수서구간까지. 그게 결국은 됐다. 상식에 관한 문제를 넘어갑시다. 무슨 말씀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야. 너무 잘 들었어요. 막 네. 상식이 부쩍부쩍 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네. 그 상식이 참. 근데 그거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오늘부터 바뀐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그 뉴스와 상식 그거 그 시간에 나가는 거? 나 처음 들었는데 오늘. 제가 ITN 라디오에 입사한 이래 거의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근데 상식이 그 모양이었어요 여태까지? 네. 이야, 그것도 신기하다. 아니 자꾸 그렇게 매일매일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맨날 네? 한 사람이 상식이 그랬구나.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프레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네. 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식이 늘겠구나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상식이 그 수준이었구나. 그걸 몰랐네. 오늘 뉴스 인앤아웃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참 만우절 난 만우절이란 것도 몰랐어요. 아주 참신했습니다. 네. 예, 저 시청자 여러분 만우절을 맞아서 여러분이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물정공사후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일부터는 안 나오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방송 뭐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진행했던 의대 증원, 의료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 담화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서 집단 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윤 대통령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언급이 정부와 의료계가 정부의 2,000명 증원 규모를 놓고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건데요. 의료계가 2,000명 증원 규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내부에선 증원 규모를 놓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지적하는 한편, 의료계가 내부 의견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단일안을 마련해 온다면 2,000명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부가 고수해온 2,000명 증원을 놓고 조건부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일부 조정의 여지를 열어둔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서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말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단계적 점진적 증원을 제기하는데 이에 대해선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의대 증원을 위시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재확인했는데요.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서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이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또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는데요.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공의 이탈의 경우는 이제 7주째에 접어들었는데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 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복귀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의료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어젯밤에 이제 오늘 이 담화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일단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빅5 병원이죠. 빅5 병원에서 사직서를 내지 않은 교수님들도 절반 이상가량 된다라는 보도가 있죠. 그리고 사직서를 내신 교수님들도 지금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시다는 것. 저는 사직서를 내지 않은 교수님들의 용기와 그리고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입장으로서의 아주 진정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제가 감사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온 국민들이 바로 그 점을 굉장히 존경스럽게 바라볼 것이다라는 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실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발표하고 나서 예를 들면 모 후보는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이러는데 대통령실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총선을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될까를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리고 괜히 고민만 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대 증원을 늘려야 하고 지금 사실 의사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파업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지. 여론은 의사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들을 이 대통령실에서 고려했을 때 여기에서 오히려 물러난 듯한 태도를 보이면 그것이 여론에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론도 살리고 또 한편 부산일 거야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거 좀 유연하게 한번 타협을 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오늘 이 정도 발언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나름대로 최대 한도로 성의를 보였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의협에서 그런 얘기했죠. 윤 대통령도 오늘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총선에 개입하고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20-30석 정도는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모양인데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이 낙천 운동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크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환자한테 와가지고 오는 환자한테 우리 의사들이 생명을 구하는데 이러이러한 집단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역시도 사실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 상관없다. 그럼 상관은 없는데 낙선 운동이라는 거는 지금 현에 옛날에 낙선 운동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딴 거는 다 클래식 아주 고전적인데 그 얘기는 못 들었네. 네. 옛날에 그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하고 낙천운동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많았거든요. 그때.
근데 이번에 또 그런 얘기를 듣고서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도 지금 이렇게 그 뭐 몇 석을 낙선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바람직하게 바라볼까, 저는 그런 점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이 정도 나온 거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여지가 있다. 대통령은 일단 2,000명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2000년 당시 2000년이니까 2001년이니까 그 의학 분업 때도 한 2년 끌었어요. 예?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의사 다 파업하고 막 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막 전 그때 막 의학 분업하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예? 근데 우리 지금은 의학 분업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예?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렇죠. 네. 그게 그때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 너무 당연하게 사실 받아들이는데 그때 막 그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자, 지금도 뭐 의료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부 안대로 가면은 뭐 의료 체계가 마비가 되고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거 의학분업 당시를 떠올리면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그런 얘기를 할까? 저는 좀 그게 굉장히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 그런 거 우리 선생님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총선 전에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때 2년 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 국민들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죠. 누구를 위해서 싸울까요?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을 위해서? 그거는 아니지 않나요? 2,000명 빌린다고 그게 그분들하고 뭔 상관이에요? 왜 그럴까를 국민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바람이 있다면 의사들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것은 좋습니다. 관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바를 해서 이 정치적 무기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거, 저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저만 받아들이기 힘든 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어요. 잘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번 4월 총선을 앞에 두고 불거진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부동산 문제는 지지층 결집을 저해하고 중도층 표심까지 건드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이 한껏 달아오른 정권 심판 여론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양 후보가 과거 강남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 이게 편법을 인정하면서도 여권이 주장하는 사기 대출은 아니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 전에 돌입한 뒤 이런 사안이 제기돼 당으로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다. 다른 후보자들도 걱정하고 있고 분명히 국민 눈높이 어긋나는 점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지도부는 공천 심사 당시 양 후보가 해당 자료를 당에 제출해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던 만큼 공천 취소와 같은 특단의 조치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것은 당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숨겼다는 지도부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선대위 지도부는 일부 여당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고리로 역공을 펴는 곳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거론을 했는데요. 장 후보의 경우 동등한 잣대를 들이대면 가액 자체가 달라지거나 내용이 빠졌다는 문제 제기가 많다. 여당은 그런 부분에 답을 해가면서 상대를 지적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내에서는 양 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 부동산 문제까지 일으키면서 총선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비명계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에 대해 편법이라는 것을 시인했으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지 큰 소리를 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는 금고 측의 제안으로 대출이 이뤄졌다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주장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금고 측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했고 담보에 입각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수성 새마을금고에 도착해서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위한 검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양 후보 측은 어제 SNS에 새마을금고의 현장 검사 환영한다. 이 대출이 사기 대출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말했습니다. 자, 총선이 9일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게는 분명 타격이 있을 리스크인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제 제가 SBS 뉴스인가 TV조선 뉴스인가 거기에 나왔고 확실한 건 오늘 오후 1시에 TV조선의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새마을금고 측의 녹취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어쨌든 자신들은 그러니까 물품 구입 서류, 이 물품 구입 이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새마을금고 측이 거짓말할 수도 있고 이게 근데 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대출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자신들의 관리를 잘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본인은 사기 대출 피해자가 있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광의의 피해와 협의의 피해를 우리가 또 나뉘어서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건 인식의 영역이거든요. 인식의 영역에서 볼 때 사실 인식의 영역은 사실 여부와는 다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인식의 영역에서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긍정적이라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의 세상에서 그들의 얘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면 당연히 민주당 쪽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반대로 국민들이 그거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면 악재가 안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제가 판단하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 양문석 후보의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이 선거 전반에 큰 영향을 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좀 몇 건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누구는 한남동에 집 문제도 있고 증여 문제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사실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다지 긍정적인 소리는 못 들을 가능성이 있죠. 예. 네. 예. 자, 말씀하세요.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총선을 9일 남긴 오늘 낙동강 벨트를 찾았습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오늘 부산 사상을 시작으로 중영도구, 남구, 부산 진구, 연제구, 해운대구, 북구를 차례로 훑은 뒤에 경남 창원 진해와 성산, 김해까지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8일에서 29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보면 부울경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15.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 여론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에 나흘간 수도권 지원 유세를 벌인 한 위원장. 이번에 PK로 향한 게 이처럼 출렁이는 판세 때문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반성한다, 바꾸겠다, 기회를 달라 읍소했던 한 위원장. 부산에선 여당의 추진력으로 지역 수건 사업을 풀겠다면서 공약과 정책을 강조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사상과 중영도 유세에서
부산에서 우리는 산업은행 이전을 반드시 해낼 거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할 거다.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약간 본인의 사심이 더해진 공약이다라고 밝히면서 사직구장을 조속히 재건축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방문 때는 1992가 적힌 맨투맨 셔츠를 입었던 한 위원장인데요. 부산이 연고진 프로야구 롯데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해인 1992년을 다시 소환하면서 당시 우승을 이끈 투수 염종석 부산 동의과학대 야구단 감독을 언급을 했습니다. 염종석의 슬라이더를 기억한다. 그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산의 1992년 같은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다시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상에 출마한 김대식 후보, 장제원 의원이 추진해온 많은 사업이 있다면서 이 사업들의 씨를 뿌려놨기에 여기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해서 반드시 수확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대통령이 어느 당인가, 부산시장, 사상구청장이 어느 당인가, 시의원 2명과 구의원이 어느 당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똘똘 뭉쳐서 중단 없는 사상 발전을 위해 김대식에게 표를 몰아달라 호소했습니다. 자, 한 위원장이 오늘 낙동강 벨트로 향했습니다. 사직구장 재건축과 같은 공약들도 내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산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부산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부산 다시 가서 근데 사실 지난 21대 총선이요, 2가지 악재가 있었거든요.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당시엔 야당이었죠.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른바 국기 결집 효과. 그러니까 국기 결집 효과란 게 뭐냐 하면 이 불안한 심리에 빠진 국민들이 정권과 이 정권 측에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국기 결집 효과가 그래서 발생을 해가지고 당연히 그때 더불어민주당 더욱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국기 결집 효과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탄핵의 어떤 그 충격파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3석 빼놓고는 다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더 어려울 이유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낙동강 벨트, 특히 저는 조희진 의원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사과하고 뭐 내각 총사퇴하고, 이거는 굉장히 지금 다급하고 급박하게 느껴진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정부 여당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의 분배와 또 동원이 가능한 측이 여당이기 때문에 뭐 사직구장이라든지 이런 그 재건축 공약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0세에서 7세에게 월 50만 원, 8세에서 24세에게는 월 3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용해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저출생과 인구위기 비상대책으로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약속한다.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의 삶을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 재원으로는 연간 44조 5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공약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근데 이 돈은 어디서 난대요? 저 그게 궁금해요. 물론 독일 같은 경우에도 킨더겔트라고 그래가지고 만 18세까지는 돈을 국가에서 줍니다. 근데 이렇게 막 50만 원, 30만 원 막 이 정도 주지는 않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30만 원 준다고 칩시다. 아이 셋이 있어요. 애가 큰 아이는 뭐 20살, 둘째는 뭐 13살, 셋째 아이는 뭐 몇 살 날까요? 12살? 그러면 얼마예요? 30만 원씩 3명이면 90만 원 아니에요. 예? 90만 원을 국가로부터 받는다는 건데, 그것도 월이에요, 월. 월 90만 원을 받는다는 건데, 이거 자꾸 기본소득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기본소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나라 어디일까요? 전 세계에. 어디예요? 어디일까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같은 데에서는 기본소득을 실험을 했었어요. 3,000명을 대상으로. 근데 제 기억으로는 3년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1년 만에 관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본소득 하면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이게 기본소득이 원래 우파의 아젠다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기본소득을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복지를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기존의 복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추가로 줄 것인지, 예? 아니면 다른 것을 줄이고 그 대신에 없애고 그 대신에 주는 것인지, 이 점을 분명히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핀란드 같이 기본소득을 3,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1년 만에 그만둔 국가나, 예? 사실은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는 해요. 근데 알래스카는 왜 그러냐면 주잖아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자원을 파는 돈을 펀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복지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형편없습니다. 그런 국가에서는 되지만 복지를 잘하는 국가, 핀란드 같은 데서도 기본소득 생각했던 게 복지로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래, 그러면은 전 국민에 이 정도로 주는 게 훨씬 돈을 줄일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본소득이에요. 그래서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기존의 복지는 다 주면서 기본소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에서 어떤 부분을 없애고 기본소득을 줄 것인지, 이거 국민에게 계산할 수 있는 저걸 줘야죠. 기회를 줘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상식 있는 아나운서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